네, 한 팀을 이루고 있는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골치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국회 상황 뭐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진행 상황을 저희가 여기서 일일이 따라다닐 이유는 없고 그건 본방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담 준론을 한번 지금부터 논해보는 걸로. 네,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야 이거 무슨 강의하는 내용이네. 자, 의회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이 강행 처리, 단독 처리하는 건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자 김만권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주의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의회주의라고 부르는 건요. 이게 오로지 대의 정부에만 존재하는 체제죠. 이제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이 정치 공동체 내에서 법과 제도에 관련된 사안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예, 딱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의회 정치랑은 되게 다른 거예요. 잠깐만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의회주의하고 의회 정치가 다르다는 것도 뭔 말이에요? 예, 이게 뭐 의회주의 자체가 의회 정치에서 이제 기인이 됐던 건 맞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의회 정치와 다른 정당 정치의 시대가 와 있거든요. 잠깐만. 뭐야 지금? 오늘 강의를 좀 제대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회 정치와 의회주의와 의회 정치는 다르고 예.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도 다르다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꼬는 거 아니야 지금? 예, 그 꼬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양자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네. 예, 우리나라 두 거대 정당이 왜 합의를 잘 못 이루는지 이제 그 구조적 오. 요인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회 정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대의정부의 초기 형태였는데 이건데는 그냥 개인들의 정치입니다. 예, 개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지역이나 아니면 자기 직능이나 뭐 이런 거에 속해 있어서 대표자로 선출이 되면 일단 그 대표들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프랑스 혁명 직전에 삼부에 뭐 이런 거를 떠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뒤에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영국식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대헌장 이후에 우리가 그 마그나카르타가 공포된 이후에 이제 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팔리아먼트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마그나카르타가 공포되었을 때 말하던 이 귀족원들을 이제 칭하던 명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칭이 이제 그 시민의 대표도 여기에 합류하고 하면서 이제 정말 귀족원과 그리고 이제 그 서민원이 갈리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양원 정치 같은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요때 이제 시작되었던 이 의회 정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개인들의 몫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껏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제 다 같이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과 합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의회 내에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말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뽑혔는데? 개인들이 다 유권자 선거를 통해서 뽑히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거군이 있었고. 예, 선거를 있었는데 선거권이 상당히 제한된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선거구별로 개인이 뽑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정당 후보로 입후보해서 이제 뽑힌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주로 개인이 출마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정당 구조가 이제 정당이 자리 잡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생긴 문제는 뭐였냐면 정당이 일종의 공천권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정당이 공천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사실은 유권자가 아니라 정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이게 정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이제 그렇죠. 대표자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 정치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의사가 아니라 정당의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의회 정치하고 정당 정치는 이제 개인 플레이냐, 팀 플레이냐? 팀 플레이냐 이게 되게 다른 거죠. 예. 누구 눈치를 보게 만드냐,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공천권자냐, 유권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 정당 정치 구조하에서는 이게 자기를 대표자로 만들어주는 정당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해지다는 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들어보셔서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 법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법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들어봤다고. 예.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이 정당에 탈퇴하면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최초로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원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 정당 정치의 원칙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정당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게 정당 정치를 만드는 기본이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당론과 의원 개인의 양심, 소신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군요.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당 정치가 만들어지면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토론의 중심이 의회 전체에서 그 정당의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내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의회 내에서 중요한 의사는 뭐냐면 다수당 내부 토론입니다. 의총 쉽게. 의총 다수당 내부 토론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가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의 정견을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토론보다는 표대결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표대결에 나서기 전에 다수당 내부에서의 토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만약에 다수당이 다른 정당과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과반을 못 만드는 경우밖에 없어요. 과반을 못 만들어서 자기랑 과반을 만들 수 있는 정당과 토론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래서 그 비례 구조, 비례 정당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서 다당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정당 정치에서 정당 간 토론이 만들어지려면 비례 정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다당제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선거 구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양당 정치가 만들어지고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을 독점할 수 있는 현상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는 대충 이해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의회주의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의회주의라는 것들은 대표자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이제 그 법과 제도와 관련된 사안을 합의하는 내용 아주 어떻게 보면 의회주의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합의를 해서 주도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양에서는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저번에도 우리 발전된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 의회주의가 사실은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와 되게 비슷한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회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더 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로 들어가면 사실 제가 가끔씩 미국 대통령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내 정치에서는 대통령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전부 다 이제 의회가 사실상 훨씬 더 힘이 세는 이제 그런 이제 힘을 가지게 돼서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당이 공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기 이익만 맞다 그러면 반대쪽 정당의 의견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공천권 자체가 없고 나를 뽑아주는 게 이게 정당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비선거에 나가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랑 또 훨씬 더 의원의 자율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전에 합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다수결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우리가 합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뭔가를 합의하고 뭔가를 만들어주는 구조는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이제 하원 의장이거든요. 정치에서. 이제 근데 이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은 우리는 이제 의장이 자기 편을 들 거라고 그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아닙니다. 비판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의장이 의회 하원을 운영은 하지만 그것이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냥 당적을 갖고 그렇죠. 있고. 당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속한 다수당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다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그리고 다수당이 정책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소수당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거지. 이게 다수당의 그 의견을 뭐 우리가 완전히 다 거부하고 물러선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안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거의 2년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자주 있으니까. 예, 선거가 2년, 하원이 2년마다 있고요. 그리고 상원도 임기는 6년이지만 선거는 2년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씩 2년마다 그렇죠. 갈아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야 정치하고 싶어? 그러면 니네들이 하고 안 되면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자. 2년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가능한 거죠. 이제 다수당이 이게 밀어주고 다수당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지금은. 그 대신 이게 잘못되면 네가 철저하게 정치로 책임져야 돼. 지금 이제 다수결로 가면서 대신 책임 정치가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자,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당 지금은 그러니까 의회 정치가 아니라 정당 정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정당에 소속된 한 정치인의 어떤 소신과 당론이 배치될 경우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한 조간에 그런 거 비슷한 게 실렸던데요. 그러죠. 제2의 금태섭은 안 나오는가. 네, 뭐 이런 조선일보가 그런 지적들을 지금 세게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결국은 또 당론 투표를 하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당 정치에 입각해서 본다면. 정당 정치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기 의회 내부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당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또 뭐 거기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소신껏 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의원이 그런 소신을 행사했을 때 정당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당 정치에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정책일수록 정당은 자기 의원을 통제하려고 드는 건 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듯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의 토론보다는 정당 내부에서 토론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론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한 어떤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근데 당론이 결정이 된다면 그다음에 또 승복하고 따라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예, 이걸 원래는 정당 정치의 요체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확실하게 정당 정치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정당 정치가 그렇게 가게 되면 의회 내에서는 토론이 줄어들고 그렇죠. 초대결 양상으로 가는 양상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원내 대표단 말고는 정당 그러니까 의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별로 눈에 띄지 않나. 아,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본회의에서 사실상 토론이 되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아,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예, 겁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구나.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뭐 미국도 거기서 뭐 토론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그 대신 의원들의 자율성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거. 왜 공천권이 없다는 거. 아, 그런 예. 점에서. 독특한 예. 제도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뭔가 다수의 언론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거수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은 그렇게 적절한 비난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구조에서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식의 합의를 위한 정치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실은 개인 플레이가 가능한 구조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정당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당 정치의 구조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서 사실상 비례대표제나 적용되는 정당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움직이는 건 이제 미국식의 자율성이 있는 그런 의원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 이 소선거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의 입을 막고 자기의 공천을 주는 정당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세팅이 돼 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합의를 원한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된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 좀 너무 멀리 가니까 오늘 거의 여기서 끊고 지금 김희윤방님이 그러면 댓글을 딱 달아주신 게 그럼 이번에도 합의 깬족이 그러니까 의회주의 망치는 거네요라고 하는 거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합의를 깬 쪽이 의회주의를 망치는 거라고 저는 저 말에 상당히 뭐 90% 이상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박병석 의장이 우리 같은 정치 구조에서 되게 좋은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기가 중재안을 내놨고 그리고 저는 박병석 의장이 이번에 하나 또 잘한 게 뭐냐면 그 중재안을 주면서 이 중재안을 받는 쪽과 안 받는 쪽에게 명백하게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네. 받아들이는 쪽은 이익을 볼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난 그쪽에 스케줄 하나도 안 맞춰주지 않겠다. 이게 사실 이게 정치의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가 내가 앞으로 무엇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사람들과 행위자들에게 주는 건 정말 중요한 미덕이고 이번에 그걸 또 실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받으면 손해보게 될 거라는 시그널을 이미 주고 있었고 그래서 양쪽이 다 합의를 했고 심지어 양쪽이 다 의총을 통과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합의를 깼다? 그러면 합의를 깬 쪽이 의회주의를 망친 거죠.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지 기자도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박병석 의장이 굉장히 오랜만에 정치에 복원을 했다라는 평가는 모두가 합의하는 수준의 높은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당내 토론 그리고 당의 다른 의견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의총이 더 빠르게 이야기되고 가능해서 이견이 없었던 거는 국민의힘이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박병석 의장이 어떤 중재를 만들어내고 의회주의적인 면모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많은데 물론 그 앞서서의 민주당에서의 어떤 과정상에서의 울퉁불퉁함 특히나 뭐 이제 탈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민영배 의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어떤 극으로 치닫던 양 당의 중재를 만들어놨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그게 의회주의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게 오늘 이거 소개해도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이 정치를 옹호함이라는 책이 정말 의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게 정치란 뭐냐? 사실은 이건 심지어 민주주의도 때로는 폭거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치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다양한 이익들이 충돌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폭력이나 야합이나 음모를 꾸미지 않고
분별력 있게 어떻게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의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영국적인 전통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정치를 옹호함에 실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합의를 되게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사실 합의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합의를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합의가 안정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자꾸 깨지는 현상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정치는 안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죠. 합의가 이루어져도 계속 이게 엎어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합의가 계속 깨지고 엎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합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합의 정치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합의 정치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의회 정치가 사실 의회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의회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 그래서 합의가 깨지면 의회주의가 계속 지속성 담보할 수가 없죠. 그거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단지 거고요. 저는 그게 제 역할을 못했다를 떠나서 정치의 핵심이 합의라 그런다면 합의가 계속 깨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경멸, 환멸 이런 것들을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합의한 걸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깨버리는 건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정당 정치의 원리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의총에서 결정이 된 걸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은 거잖아요. 절차를 놓고 보면 거기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물론 나중에 다시 의총 열어서 뭐 하긴 했지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정당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 이제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로버트 미엘서가 말했던 갑자기 정착 강의가 되네요. 이게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걸 따라가면 정당에서 아무리 민주적이라고 해도 정당에서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그렇죠. 따라가게 된다는데 저는 이번 지도부의 결정이 순수하게 자기들의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외부에서 나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 후보의 입김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그 의견이 저는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같이 보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의회가 얼마나 행정부의 입김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의회 내의 합의가 얼마나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쉽게 망가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주의를 망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미헬스가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 정당은 필연적으로 관료주의로 관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이렇게 보면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오늘 정착가인데요. 뭐 때로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정당 정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정치를 망치고 있다라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당 내부에서의 토론이 갇히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 서양에서 계속 목격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정당 내부에서 토론이라도 잘 일어났으면 됐을 텐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추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려니 했었다라는 게 뒤늦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바로 거기서 제가 김은지 기자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주 이걸 이제 그 정치 공학적으로 놓고 보면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순간에 엄청난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평가가. 예. 그럼 그냥 국민의힘은 좀 약간 표현이 좀 뭐합니다. 그냥 즐기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떡하니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서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거 아닌 게 왜 다시 원위치 했잖아.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그래서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결심으로 이것들을 갖는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 원내대표로서의 정치의 복원 그리고 정치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예, 이제 우호적으로 보고 싶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는요. 그렇게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참여해줘야 정치인들도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영배 의원이 실제로 그때 탈당했을 때 민주당의 모 의원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찍소리를 못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찍소리 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처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보기만 했으면 됐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단으로 가지 않고 어떤 합의를 만들어냈던 것들은 굉장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근데 보거든요. 바로 그 합의까지 가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 박병석 중재안이 나왔었고 이제 그에 대해서 양쪽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는데요. 일정 부분 권한을 많이 위임받은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쪽하고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사전 교감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 역할을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많이 줬던 건 맞는 그렇죠. 것 같고요. 윤핵관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할 거라고 보고 상당 부분 맡겼다 이런 이야기를 뭐 아주 뒤늦게 책임 회피이긴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긴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졌던 권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3일 만에 뒤엎어버리면서 말씀처럼 한동훈 후보자의 워딩으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것이 주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당청 관계는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 라는 것을 좀 가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 떠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좀 민망한 일이다라고 여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하는데요. 조금 전에 김mon건 박사가 정당이 과두제라고 한다는데 이러면 과두제가 아닌 거지. 그렇죠. 그건 가두제도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진짜 정당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은 정당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당 바깥에 있거나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전 이것도 되게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의 수장이 되면 의회 일에 대해서는 네가 정당 소속이라도 중립적이 되라고 계속 강요했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이제 옮겨간 거고 그리고 저는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말이 있다면 이런 영향력 행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합의 얘기했으니까 이제 중재안에 사인을 했고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번복했다라는 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법사위에서 심야에 통과되기 직전에 여야 원내대표, 여야 법사위 간사가 만나서 문구 조정까지 했다며요. 그렇죠. 네. 합의잖아요, 그게. 아니, 그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자기들이 일입니다. 문구 조정까지 다 한 합의 내용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처리하는 왜 또 결사저지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당신이 원하는 민주주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문구 정치가 조정에 농담이잖아요. 참여를 안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판단촉에서 사인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쭉 갈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중간에 또 문구 조정에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또 본회의에서 반대하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장면의 시청자가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인 어떤 속내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것이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중간중간에 보여주기식 어떤 행태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면 충돌이 아니라 이중 플레이 아니에요? 이중 플레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자면? 뭐 뒤늦게는 그렇게 된 면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정치의 본질이 야합이니 아니면 뭐 우리가 이 두 얼굴이니 하는 이런 정치에 대한 신뢰 부분이 다 망가지는 부분이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진짜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정말 박병석 중재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옳으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 과정 자체는 우리한테 훌륭하게 정치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보여줬던 아주 좋은 샘플이었는데 이 샘플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정치의 영역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김은희 기자 또 미안해지려고 하는데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우리 김만곤 박사가 정리해 준 거에 따르면 의회주의의 기초에서 언론도 뭐 비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두 번의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국회의장 주도한 합의, 그다음에 법사위에 앞서서 문구 조정했던 합의. 그러면 이 합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언론도 넓게 본다면 정치 한 영역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서도 뭔가 좀 이게 작동이 잘못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합의가 엎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책을 실현하는 정당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라면 편법.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수단들이 다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정에서 보면 이번에 합의가 엎어지고 난 다음에 온갖 편법들이 또 다 난무하게 되고요.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는 기사들은 그렇게 많이 저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족한 점이 있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언론 대표는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지적이라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언론도 이걸 쫓아가는 데만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아니 언론사의 생각 뭐 색깔마다 논조가 있고 판단의 잣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언론사가 저는 찬반 입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기사나 이런 데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어떤 뭐 그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집단이라고 놓고 본다면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합의 정신이 지켜졌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면 언론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어떤 그 언론사의 입장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은 쳐다보지를 않고 부각시키지 않는 일종의 또 편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뭐, 편법까지야. 저는 이게 뭐 공정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 과정, 그 합의라는 것들은 사실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합의가 정치와 법치를 달리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법은 최종 해결 수단인데 합의가 없으면 최종 해결 수단이 늘 일상적 해결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법이 일상적 해결 수단이 되면 사실은 법치라고 하는 건 민주적 정신에 맞게 법을 쓴다는 건데 민주적 정신에 맞지 않게 법을 쓰면서 온갖 법률주의가 난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안을 맞춘다고 온갖 편법이 다 이 사안에서 또 통과하는 과정에서 난무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있어서의 합의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정치인들 스스로가 이거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면 정치의 해결책이 합의가 아니라 다 법으로 기속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엎어진 거는 좀 상당히 저는 이번에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합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은 지금 합의 정신을 지키고 있나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짚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세요? 뭐 합의 정신을 떠나서요. 지금 무슨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법안 자체를 어떤 합의로 잘 만들었냐라는 그 시작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말이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법안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물이 그러면 그 합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몇 번씩 바뀌어가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그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 합의 이후의 어떤 법안 내용들보다도 그 앞서서 이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좀 아쉬움도 많이 있긴 합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래서 뭐 이념배 의원 탈당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민주당과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 아젠다였다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좀 이렇게 부족한 법안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법안으로서 굴러갔다면 사실 지금의 여러 가지 비판들이 상쇄됐을 텐데 지금까지 이 법안 준비를 좀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점도 분명히 있죠. 너무 뭐 급박하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봐도 급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민주당 이번에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찬성하냐고 물어본다면 그 과정에는 저는 솔직히 10%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저는 이 법안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켜도 된다는 의심을 저 계속 품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박병석 중재안이 나왔던 거고 그 박병석 중재안에 양 정당이 최소한 동의했다라는 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다 합의한 사항이 갑자기 엎어지면서 법안의 정당성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거는 법안들이 강제적으로 통과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칠 이제 영향력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잠깐 최악의 상황으로 간 게 아닌가.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어떤 법과 제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의회에서의 합의를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국민 투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좀 웃긴 게요. 국민 투표가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8년 동안이나 이거 내용을 고쳐라 이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고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거 잘못해서 국민 투표 붙이자 일단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진심이 드러나 버렸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8년 동안 안 고치다가 갑자기 눈앞에 닥치니까 이제 또 이걸 빨리 서둘러서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참 이게 이런 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닥쳐서 자기 앞에 이익이나 사안이 아니면 손도 안 되는 걸 우리 계속 이 국민투표법이면 정말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걸 계속 방치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국민투표 쓸 일이 없다고 계속 생각했던 거잖아요, 자신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고치자. 야, 이거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사실 다 농담으로 들리는 거죠, 이게. 예, 맥락을 안다면. 예, 합의 수준을 높이자라는 차원의 어떤 또 다른 중재안이 아니라 싸움의 도구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렇게 게. 성격 규정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싸움으로 또 연장해 가자고 하는 건데 이게 예.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이가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키워드는 합의인 것 같은데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성사가 되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제 지켜내느냐 그것이 원칙이 되는 거고 원칙이 고수되는 선에서 국민적 동의를 이제 끌어모으는 과정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뭐냐면 그러니까 지그재그의 어떤 이 폭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뭐 그 국민의 같은 아예 파기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뭔가 좀 합의 부분이 좀 제대로 문구에 그러니까 법안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또 있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 합의 정신보다는 뭔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뭐 임기응변이라고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아까 했던 김만권 박사가 했던 표현을 쓰면 편법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뭐 진짜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제가 그 18세기 때 의회주의가 생겨났을 때 영국에서 정치라고 했던 용어 자체를 이해했던 방식을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이게 18세기 영국에서는요 정치가 일반적으로 기득권에 대항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왕과 법조계, 교회의 기득권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특이했던 건 뭐냐? 당시 흔해 빠졌던 궁정의 음모나 폭력이나 강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책 이슈를 만들고 공중에게 알리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적절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이했었고 그리고 이게 의회주의의 기초가 됐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찬양받고 있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응기응변 주먹구구식의 자기 이해관계에만 따라서 사실 합의라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주고 얻는다라는 건데 내주는 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합의를 잘한 합의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부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정치가 사실은 알고 보면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특이한 것은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은지 기자도 뭐 결론 삼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김만권 박사님의 강의를 너무 잘 들어서 빡세기 심정으로 지금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관통어라고 하는데 의회주의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역시 합의다. 이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졌는가? 이게 지금 아주 어지러운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핵심 잣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만권 박사,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